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입니다. 페이지 88페이지고요. 제목은 포커 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포커 쳐 보셨나요? 예, 저는 잘 못 쳐요. 예, 트럼프로 카드로 하는 것 중에는 도둑 잡기 이런 거밖에 잘 못합니다. 포커 이런 거 잘 못하고요. 동양화도 잘 못해요. 동양화도 몇 번 배울 기회는 있었는데 영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전자게임, 오락 이런 것도 잘 못하고 적성이 안 맞아요. 그쪽으로는. 그리고 그런 게임들은 좀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저한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오히려 저는 세컨드 라이프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한국에선 아마 철수한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부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시티와 좀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바타 하나 만들어서 이 가상 공간에서 집도 짓고 땅도 사고 디자인도 하고 옷도 만들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라이프죠. 가상 공간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류하고 하는 건데 여기에 한번 빠진 적은 있어요.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었고요. 많은 것을 또 깨닫게 해준 경험이었는데요. 그거 외에는 이렇게 게임 쪽으로는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포커 칠 때 이 표정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패가 좋은 게 들어와도 티를 내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는 나쁜 게 들어오더라도 티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포커 페이스라는 것은 무심한 표정, 얼굴에서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 표정,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트랜서핑 얘기를 지금 하는데 왜 제목이 포커 페이스냐? 이거를 이제 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 주제에 이어서. 그런데 슬라이드 기법 또는 심상화를 하는데 이게 일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일 또는 숙제, 과제. 이건 곧 짐이죠, 짐, 부담감. 이런 게 생기면 안 돼요. 또 슬라이드를 하다 보면은 의심이 자꾸 기어 들어와요, 의심이. 예, 그래서 의심을 자꾸 하게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내팽개치게 돼. 원상복구를 하게 돼. 자, 이런 어떤 슬라이드 기법을 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함정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게 뭐예요? 슬라이드 기법은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네, 지속해야 된다. 근데 꾸준히 지속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 뭔가 일처럼 느껴져서 압박감이 들고 아니면 자꾸 의심이 들어서 현실과 괴리감이 들고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꾸준히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하다가 내려놓고 이런 거.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커 페이스를 가져라. 그 말은 뭐냐면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당황해도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요거를 이제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다소 뻔뻔해져라. 다소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붙이는 게. 다소 뻔뻔해져도 괜찮다. 그래서 뻔뻔한 트랜서퍼. 포커 페이스를 하라는 건 우리 트랜서퍼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뻔뻔한 트랜서퍼가 돼야 돼요. 뻔뻔한. 다른 말로는 좀 무심하게. 뭐에 대해서 뻔뻔해야 되느냐? 야, 네 꼴을 봐. 네가 처한 상황을 봐. 그런 네가 네 주제에 감히 그런 꿈을 꿔? 이런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네가 지금 직장도 변변치 않고 일도 정규직도 아닌데 감히 네가 집 장만의 꿈을 꿔? 이런 거. 네가 연애도 한번 안 해봤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막 내면에서 네 꼬라지를 봐. 이런 형태의 음성이 올라오는 거예요. 슬라이드 기법을 하면 할수록 자꾸 이런 것들. 그리고 슬라이드 기법이 끝나도 그런데 내 현실이 여전히 이렇게 구렁텅이에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들. 이런 것들의 괴리감이 클 때 여러분들이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요, 슬라이드 기법을 몇 번 하다가 반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에이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이렇게 본인이 하던 작업들에 대해서 아예 화를 내, 화를. 예. 그리고 완전히 등져버려. 근데 이 등져버린 사람이 갈 곳이 없단 말이에요. 다시 그 현실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자니 이것도 싫고, 또 꿈을 꾸며 미래를 설계하자니 이것도 괴롭고, 그래서 이 사이에 껴가지고 이도저도 아니면서 자신을 괴롭히고 타인을 비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계속 부정사념체가 진하게 방사되기 때문에 계속 삶은 이렇게 남루한 삶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트랜스서핑도 하고 슬라이드 기법도 사용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지한 마음으로, 예, 심각하란 뜻은 아니에요. 진지한 거랑 심각한 거랑 달라요. 진지하게, 다른 말로 정성스럽게, 정성을 들여서 하나하나 그 돌탑을 쌓아가듯이, 또는 여러분들 뭐 도미노를 이렇게 쌓아가듯이 그렇게 신중하게 정성을 들여서 조심조심 하나씩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걸 잘 못해요. 꾸준하게 못한다고, 못 나온다고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껴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이도 저도 아닌 현실에 열심히 차라리 내부 이도를 사용해서 돌파하겠다는 그런 이를 악물고 투지를 갖고 싸우기라도 하면 차라리 괜찮은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 잔뜩 겁먹으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잔뜩 불안해하면서 슬라이드를 하니, 그게 뭐예요? 이제 바닷가에 가서 발가락을 이렇게 살짝 담글래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는데, 예, 파도에 올라타려고 하면 파도를 두려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잔 물결만 다가와도 도망가는 거예요. 발가락에 물 한 방울 닿는 게 무서운 거죠. 그러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슬라이드 기법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사념이 올라온다면 슬라이드 기법 잠시 멈추셔도 되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좀 힘을 기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약간 깡을 기르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깡을 기르려면요, 내 꼴을 폄하하시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을 하시면 안 돼. 예, 이게 같이 가거든요. 예, 현실에 대한 비난, 예, 비판. 그래서 뭐 작게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 넓게는 내가 속해 있는 나라, 더 넓게는 이 세상 인류, 더 높게는 신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까지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네. 본인이 강해서 그러면은 뭐 이해는 되는데, 본인이 약해진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갈 곳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신의 꼴이 어떻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절대 자책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마시고, 세상에 대해서도 항상 부뚜막에도 볕들날이 있다 그러고, 그죠? 그래서 항상 틈이 있다, 도망갈 길이 있다, 출구가 있다, 탈출구가 있다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거기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맷집을 기르셔야 된다고. 맷집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좀 단단해진다는 생각으로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방식으로 트랜스서핑을 하셔야 돼요. 이제 뻔뻔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뻔뻔하기는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 뻔뻔하기예요. 주위에 뻔뻔한 사람들 떠올리시면 안 되고 좋은 의미로 뻔뻔하기, 그러니까 좀 무심하게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 말은 지금의 현실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그래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나에게 계속 들려주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마치 내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 주머니 속에, 누더기 같은 옷 주머니 안쪽에 뭐가 있어요? 로또 1등 당첨 복권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남이 뭐라던 뻔뻔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당당해질 수가 있어요. 아니, 더 나가서는 웃을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예, 그죠? 그러한 마음으로 뻔뻔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러한, 현실에서 오는, 상대적인 갭이 있죠. 그 차이를 충분히, 극복하면서 이, 긍정적인 산업을 지속할 수 있고 그 태도를 지속할 수 있고 슬라이드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이제 9개의 사례가 나오는데요. 9개의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기법에 대해서요. 자, 이제 첫 번째 사례를 볼게요. 책을 참고하십시오. 내용은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그 사례의 제목을 밀린 숙제가 되어버린 슬라이드 기법 이렇게 했어요. 예, 밀린 숙제가 되어버린 슬라이드 기법. 슬라이드 기법이 밀린 숙제. 예, 여러분 그 학교 다닐 때 숙제 밀리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불편하고. 근데 하기는 해야 돼. 근데 너무 괴로워, 힘들어. 그리고 숙제를 끝내고 또 숙제를 받았어. 근데 그 숙제를 받으면 계속 그게 마음에 걸려. 왜? 하기는 싫은데 해야는 되겠고. 그게 숙제예요. 예. 밀린 숙제는 곧 어떤 거다? 짐이다, 내게. 짐. 짐은 뭐예요? 나를 누른다. 누르니까 나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슬라이드 기법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에서 이 독자의 사연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 30분씩 꾸준히 슬라이드 기법을 실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 하려고 그러니까 귀찮다. 예,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다가 며칠간 이제 꾸준히 이제 맘 잡고 꾸준히 30분씩 이렇게 며칠 하면 또 예, 일이 좀 풀리더라. 그런데 또 그 일을 풀리고 나서 좀 지나면 또 슬라이드 기법을 해야 되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니까 압박감이 느껴진다. 부담감이 느껴진다.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이 의무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불안하고 그렇게 해서 일처럼 또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더불어서 두 번째 사례도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사례는 이런 내용이에요. 심상화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분도 역시. 어떤 심상화 장면이 완전해야 된대요. 완전한 장면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어떤 부담감. 누가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스스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상화 슬라이드, 나만의 영화, 필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드는 게 또 일이야. 이게 숙제야, 숙제. 그래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게 일이 돼버린 거야. 부담감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바딤의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딤의 답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심상화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첫 번째 답변.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냥 쉬어라. 하지 말아라. 왜 억지로 하느냐? 억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쉬어라. 내버려둬라. 그러면 중요성이 떨어질 거고 힘이 다시 살아날 건데 그때 다시 해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게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랜서핑 일로 하지 마시고요. 숙제로 하지 마시고요. 짐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 계획적으로 하는 거 꾸준히 하는 거 좋습니다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짐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말란 말이에요. 짐이 되거나 부담감이 되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영상을 즐겨보셔야 돼요. 근데 영상을 보시다가 막 짐이 돼. 그러면 한동안 쉬었다 오세요. 네. 다른 데 돌아다니다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심리맨 채널 보길 잘했네. 뭐 이런 생각이 더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습관화해라 이거예요. 여기서 습관화하라는 거는 자연스러워지는 내 삶의 일부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관습처럼 하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습관화가 부정적인 의미도 있죠. 그런 뜻의 습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의미의 습관화. 나의 일상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배경 모드로 슬라이드를 돌리는 습관을 들이면 더 좋다. 이렇게 하면 효과가 더 커진다. 무슨 일을 하든 생각의 방향을 목표 쪽으로 돌려놓고 입력되는 모든 정보와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끊임없이 대조해 보는 것이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슬라이드 기법 자체가 습관화가 된다는 것은 내가
걸으면서 일하면서 쉬면서 수시로 원하면 슬라이드 상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일상의 어떤 장면과 목표 슬라이드의 장면을 겹쳐서 상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강현실 아시죠? 휴대폰으로 왜 그 포켓몬 잡을 때 하는 것처럼 증강현실과 같이 나의 슬라이드가 현실의 슬라이드와 결합돼서 상영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습관화되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뭐 앉아서 매일 30분 뭐 몇 회 이런 게 아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강력해요. 이렇게 습관화를 하고 나면요. 그리고 이렇게 습관화가 되면요. 그 슬라이드 기법의 어떤 과정 자체가 내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 작동하는 겁니다. 순간 작동. 어떤 구독자분이 그런 사연을 준 분이 있어요. 다운머리 기법을 특별히 사용하지 않고 또 슬라이드 기법을 특별히 이렇게 뭐 공들여서 막 하진 않는데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이루어지더라. 왜냐하면 어떤 것을 목표로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다. 이게 의도거든요. 그게 의도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슬라이드 기법을 기법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력한 슬라이드 기법이 내면화되어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치에 부합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는 것 같지 않은데 슬라이드 기법을 순간 사용해 버린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트랜서핑을 배우지 않아도 트랜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습관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습관화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될까요? 꾸준히 해야 될까요? 꾸준히 해야 되죠. 그래서 꾸준히 하기 위해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습관화하는 것은 익숙한 것을 거스르는 거니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불편한 게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래서 다소 불편하더라도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마음으로 습관화 드릴 때는 이게 밀린 숙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목표 과제가 되는 거지. 네, 또는 도전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럼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딤 젤란드가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추가로 얘기한 게 이거예요. 어떤 것을 하든 스스로 그 짐을 지우지 말아라. 부담감을 지우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뭐다? 집중력이다. 슬라이드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써서 내가 이 횟수를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 기법 상영 시간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때 네 영혼과 마음이 일치되어서 거기에 집중했느냐. 이 집중도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더불어서 또 필요한 게요. 이건 책에 나와 있진 않은데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의도의 순수성은 뭐냐면 욕심이 아니라 순수한 의도가 돼야 되는데 그 순수성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중요성 제로 상태와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성을 낮춘 상태에서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 이 슬라이드의 효과가 훨씬 더 강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다운머리 기법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타프티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끼워 넣고 있습니다. 계속 요즘에. 다운머리 기법도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는 순간에 집중이 중요합니다. 집중도가. 그리고 동시에 집중하지만 긴장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집중할 때 자칫 잘못하면 긴장을 해버려요. 긴장해서는 안 돼. 이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집중과 이완의 상태, 네, 이완한 상태에서 집중하는 것. 이게 다운머리에서의 핵심입니다. 다운머리의 알고리즘이 물론 있죠. 그것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 그 절차 역시도 습관화를 하게 되면 단박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면화가 되고 수시로 꺼내서 그것을 적용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이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집을 사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별도로 슬라이드 기법을 하는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다니면서 부동산 정보를 접하는 동시에 그 집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슬라이드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상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면은 아주 좋죠. 세 번째 사례로 넘어갈게요. 책을 참고하시고요. 세 번째 사례에 대해서 제목을 제가 붙여본다면 당장 필요한 것과 정말 원하는 것 이렇게 붙여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당장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원하는 것인가요? 정말 원하는 것과 당장 필요한 것이 일치할 수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독자의 사연은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건데요. 지금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대요. 이 기숙사를 나오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파트로 가는 목표 슬라이드를 최초에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파트에 가는 것보다는 시골에 전원주택에서 사는 게 꿈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난 마음이 즐겁고 만족스럽고 설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답변은 이렇습니다. 읽어드리면 주문은 처음부터 완전하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목표를 향한 지름길에 다가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최초 목표, 진짜 두 번째 목표. 이 두 번째 목표는 내가 원하는 것. 첫 번째 목표는 알고 봤더니 원하는 건 줄 알았더니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면 진짜 목표는 뭐예요? 전원주택에 사는 거. 진짜 목표. 그럼 이건 뭐예요? 아파트는 절차,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 그러면 당연히 최종 목표를 전원주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최종 목표가 전원주택이 되면 아파트는 자연스럽게 전원주택으로 가기 위한 절차와 과정이 돼요. 그런데 이 전원주택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최종 목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목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원대한 꿈을 가져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자잘한 일들이 생겨도 거기에 별로 연연하질 않아요. 여기서의 슬라이드 기법의 교훈 잘 살펴보시고요. 네 번째 사례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의 제목은 장편 영화를 상영해도 될까요? 이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봤어요. 질문이 뭐냐면 보통 슬라이드 기법은 하나의 장면으로 보통 갖기 쉽죠. 하나의 장면. 그런데 이 질문한 분은 그게 하나의 긴 장면들의 연결.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단편이 아닌 장편 영화를 내가 만들어서 상영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 뭐겠어요? 당연히 되죠. 네.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슬라이드 기법에는 엄격한 제한이나 규칙이라는 것이 없다. 당신에게 필요하고 편안하다고 느껴지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바로 그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슬라이드를 돌릴 때 편안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이 제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저도 이런 답변을 구독자분들이 질문하실 때 종종 해드리고 있거든요. 큰 범위에서 어떤 이치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방식에 있어서는 나한테 잘 맞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있어서는 너무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따르기보다는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방식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요거 또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서 슬라이드 기법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스럽고 즐겁고 설레고 이런다면은 어떤 방식이든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서 슬라이드 기법의 시나리오가 들어간 내용을 매일 다양하게 연기를 해서 촬영을 해서 쌓아놓고 보는 것도 좋고, 그죠? 여러 형태가 있겠죠. 창의적인 방법이 있겠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지금은 이제 여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데 하고 싶었던 게 심리극이 있잖아요. 심리극, 사이코 드라마. 이 심리극의 특성을 가져와서 제가 되자 타임이라고 자주 얘기했잖아요. 되자 타임. 이제 역할극처럼 이걸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역할극이라고 하면 너무 연기 냄새가 나는데 엄밀히 말하면 역할극 그 이상이에요.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예. 옷을 입고 그 역할, 마네킹을 입고 그 장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행위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슬라이드,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오감으로 다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현재화시켜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심지어. 그래서 그 에너지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상상하는 거랑은 또 차원이 다르고요. 말하는 거랑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하면 참 재밌겠다 생각이 드는데, 보통 이제 심리학 하다가 미래 장면으로 갈 때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좀 유사해요.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그것과 좀 유사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현재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튼 여러분들의 영화를 많이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고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는 가능태 공간에 무수히 많은 가능태 중에 다 저장되어 있고 또 끌어쓸 수 있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상상하십시오. 상상은 자유잖아요. 상상의 영역, 상상의 폭을 넓히십시오. 상상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브레이크를 밟지 마십시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상상은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그 상상. 상상은 자유다. 그 자유를 한번 만끽해 보십시오. 5번째 사례입니다. 5번째 사례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붙여봤어요. 대리 운전이나 대리 출석이 아니라 대리 슬라이드 기법. 대리 슬라이드. 그래서 대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에너지가 강한 친구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업을 하나 봐요. 근데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가까운 친구가 에너지가 좋은데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슬라이드 기법을 상영해 준다면 그게 먹히겠느냐 안 먹히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더라. 어떻게 해야겠냐. 받음의 답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성분인가 봐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당신은 오직 당신의 세계의 층만 통제할 수 있다. 여기서 트랜서핑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본 원칙은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각자 나만의 세계의 층을 가지고 있다. 각자 자기만의 세상을 살고 있다. 두 번째, 각자 나만의 선택권이 있다. 이것은 고유의 권한이다. 이것을 침범할 수 없고 이것은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 자, 요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목표로 하는 게 있겠죠? 친구가 목표로 하는 게 이 사람의 목표와 일치한다면 그것은 공동의 목표가 되겠죠?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는 공동의 슬라이드를 상영하면 된다고 지난 주제에서 얘기했죠. 부부의 슬라이드 얘기하면서. 그러나 부부라고 할지라도 공동의 목표가 아니면 남을 위한 슬라이드는 할 필요가 없다. 짐을 만들지 말아라. 각자 자기 몫이다 얘기했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나의 목표야. 그런데 친구의 목표가 아니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내 세계에서 내가 선택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트랜서핑의 원칙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에너지 법칙이 있습니다. 에너지 법칙. 에너지의 교류. 이것도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충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보완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너지 교류의 원칙은 뭐냐면 이거는 부가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자, 이거 근본이라면 이게 부가 원칙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다 각자의 선택권이 있고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고 서로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건데, 에너지 교류의 원칙에 따르면 마음은 전달이 된다. 에너지가 교류가 일어난다. 사람과 사람 간에 에너지 교류가 일어난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의 층이 있고 각자 오라장이 있지만 또한 연결되어 있다. 연결돼서 영향을 주고받는다. 얽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기본 원칙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각자의 세계의 층이 무너졌어요. 나만의 선택권이 무너졌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부가 원칙이 작동을 하는데 그 부가 원칙 중에서도 부정적인 에너지가 더 강력하게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기본 원칙이 무너지면 에너지 교류 원칙에 따라서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라고도 하고 엘리멘탈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를 조종하려 들려고 합니다. 나의 세계를 뒤흔들려고 합니다. 펜듈럼도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본 원칙을 잘 우리가
지키는 게 필요하죠. 또 하나는 에너지 교류 원칙에 따라서 긍정적인 원칙이 또 작동을 하는데, 이건 언제 작동해요? 기본 원칙이 지켜진다면 부가적으로, 그죠? 부가적으로 긍정적인 에너지 교류 원칙이 작동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신 슬라이드를 상용해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에너지 교류 원칙에 따라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눠줄 수는 있다. 이것은 에너지 조종이 아니라 에너지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부정적인 에너지는 내 에너지를 조종하고 통제하지만 이것은 에너지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는 선물해 주는 거예요. 선물해 주는 게 뭐예요? 프레일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빛을 방사하고, 예, 상대방에게 좋은 에너지를 방사해 주는 거,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현실 사건에, 상대방의 현실 사건에 직접 개입해서 조종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강화해서 도움을 주는 형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목표에 이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는. 예, 그러나 한계는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마치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광고에서는 뭐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하죠.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아니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약품과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게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너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충전되고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그러니까 일도 쉬워지고 어려움도 빨리 극복하게 되고 몸도 빨리 낫게 되고, 이 원칙이죠. 이 원칙. 네, 그래서 에너지 지원과 선물을 해줄 수는 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이 두 번째 에너지 교류 원칙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책에서 뽑은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걸 좀 이제 한번 상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실제로 뭐 요거 하나만 다룬다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겠지만, 뭐 제가 양자역학, 물리학 또는 뭐 양자의학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전 초보잖아요. 그래서 뭐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 제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책에 나와 있는 도움이 되는 문장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 아시죠? 심리학자 칼 융은 양자 물리학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볼프강 파울리와 책을 썼는데, 그 공동 저서에서 책 제목은 자연의 해석과 정신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양자적 에너지와 같은 성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싱클레어는 정신 라디오, 멘탈 라디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 사이에는 라디오의 송신처럼 마음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로버트 잔과 심리학 교수 브렌다 듄 등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은 양자와 같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의식이 입자 상태에서는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파동 상태로 전환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의 의식, 생각이 에너지다. 이것이 파동으로 빛과 같은 속도로 또는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이 거리상으로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현재 시점과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재 시점과의 시간의 차이가 얼마가 있던지 상관없이 저의 사념의 의도가,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사념에 그리고 에너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 전화 오기 전에 뭔가 전화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거의 뭐 0.5초 정도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벨이 울렸다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도 그런 경험은 계속해요. 문득 어떤 사람, 인물 이렇게 떠오르면은
얼마 후에 연락이 옵니다. 24시간 안에 연락이 와요. 안부를 알게 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요. 예. 제가 의도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떠오르는데 그렇게 떠오르면은 제가 이제 알아차리죠. 어떤 움직임이 있구나, 뭔가 있구나. 이렇게 하면 이제 연락이 오곤 합니다. 에너지 교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심리맨 엽서 사연 보내주신 분들한테 좋은 에너지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그냥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 순간 집중한 마음으로 보내주시면은 그게 전송이 됩니다.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좋은 에너지를 전송했는데 안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배로 되돌아와서 보내신 분의 축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쁜 건 보내면 안 돼요. 나쁜 거를 보냈는데 상대가 안 받으면 몇 갑절로 여러분들에게 부메랑이 돼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좋은 에너지를 보내는 버릇을 해보세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이제 사례 6, 여섯 번째 사례로 갈게요. 여섯 번째 사례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현실이 되어버린 시나리오,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기서 시나리오는 실제 영화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이제 영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단편 영화를 제작 중이래요. 근데 그 영화의 시나리오 작성에도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시나리오 내용 중에는 실제로 자신의 경험도 들어가 있고요. 게다가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나리오처럼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면서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어요. 영화 시나리오는 글로 써져 있죠. 네. 근데 영화 시나리오를 글로 썼을 뿐 아니라 이제 연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현실로 흘러 들어가 영향을 미쳐.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생각을 글로 쓰면 훨씬 효과가 배가 된다. 그래서 사념체, 긍정 사념체를 글로 써봐라.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게 오전, 오후 2번 글을 쓰는 거죠. 아침에는 목표 슬라이드를 글로 써봐라. 집에 돌아와서는 목표 슬라이드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변동사항, 새롭게 일어난 일들,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글로 써봐라.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화는 상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상상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상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글로 쓰시는 거 권장을 해드려요. 근데 글로 쓸 뿐만 아니라 글로 쓰고 입으로 말로 하고 그러면서 상상까지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상이 아니라 이제 기획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에너지 라이팅 클럽이라고, 네, 뭐 해방 클럽이 아니라 에너지 라이팅 클럽. 그래서 이제 글을 쓰는데 어떤 글이에요? 그냥 뭐 심리학적 치유하는 글쓰기도 아니고 뭐 글솜씨를 자랑하는 뭐 작가가 되기 위한 글쓰기도 아니고, 이제 에너지를 증폭시키기 위한, 네, 그래서 에너지 정화, 에너지 복원, 에너지 강화를 위한 글쓰기, 네, 모임, 이제 이런 거를 구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사념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사념을 만들어서 의도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글의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향상 말보다 글이 편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 심리맨 채널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이렇게 글을 나누면서 에너지를 교류하고 또 정화하고 강화하는 그런 작업. 네, 요거를 이제 제가 구상을 하면서 사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기대를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사례 7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사례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심상화를 하는데 자꾸만 의심이 듭니다. 의심.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의심의 문제. 바딤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의심을 떨쳐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예, 의심을 떨쳐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해라? 내버려둬라. 시간이 지나서 다시 단호하게 목표를 향해 자신의 주의를 되돌려 놓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여러분도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이거 아주 정답이에요, 정답. 의심은 의심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라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의심은 하게끔 그냥 내버려둬라. 언젠 의심 안 했냐. 지금까지 의심했잖아. 지금까지 그러고 살았잖아.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게 올라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과거에 나의 잔재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버려둬라. 오직 우리의 주의는 뭐다? 목표 슬라이드를 향해 고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속되어야 한다. 집중되어야 한다. 그것만 계속 관심하라는 거죠. 의심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심은 건드리면 미궁에 빠져요. 늪에 빠져요. 의심은 의심대로 내버려 두시란 말이죠. 왜냐? 이 심상화를 할 때 올라오는 의심은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네, 합리적인 의심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나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나의 부정적인 신념에서 올라오는 의심은 비료를 주면 안 돼요. 거기는 물을 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올라오다가 시들어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계속 좋은 방향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슬라이드로 돌리고 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의심의 두더지 잡기라고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두더지 잡기 게임 있잖아요. 구멍에서 두더지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예, 이렇게 꽁냥꽁냥 내려치잖아요. 예, 약간 이제 그런 게임의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뭐냐? 의심이 올라오면 그때 그건 어떤 신호다? 예, 두더지가 올라오면 때리면 되지 두더지를 뽑아내거나 두더지가 안 나오도록 막아버리지 않잖아요. 올라만 와. 난 때려줄게. 올라오면 때리면 점수는 내 거야. 올라오면 때릴수록 점수가 내 거니까 더 많이 올라와 줘. 이렇게 되겠죠? 의심아, 올라와. 나는 너를 없애지도 않고 누르지도 않을 거야. 올라와. 그러면 나는 의심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바로 뭐예요? 그때 목표의 슬라이드를 향해 돌리고 할 거야. 너를 콕 찍어서 때린 다음에 나는 그것을 점수화 시킬 거야. 자, 이 생각을 하세요.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 네. 펜듈럼 게임이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펜듈럼을 알면. 왜? 펜듈럼에 휘둘리지 않으면, 낚이지 않으면 덤벼 오려는 그 에너지만큼의 에너지가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먹이죠, 먹이. 그러니까 의심은 나의 먹이다, 내 밥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시고 두더지 잡듯이 의심아 와라. 그만큼 내가 돌려줄게. 나의 의도를, 방향을 전환할게. 이렇게 예,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럼 또 왜 의심이 드느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그게 중요성이고 욕망과 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반하는 현실이 올라오니까 자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성을 낮추는 것도 필요한 거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중요성이 높아진 거지 의도가 아니에요. 의도가. 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좋습니다. 슬라이드 기법은 그냥. 예, 그게 뭐예요? 무심하게. 그게 뭡니까? 뻔뻔하게.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포커페이스입니다.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예, 그냥 하시면 돼요. 의심이 막 올라와도 뻔뻔하게 예,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 것은 의심이 올라올수록 우리가 뭘 점검을 해야 되냐면 행동화하고 있냐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의심을 불식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행동이에요. 행동과 함께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의심이 자꾸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 목표 슬라이드의 단계를 좀 낮추셔가지고 성공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공 경험이 쌓이고 할수록 의심이 점점점 줄어들고 올라와도 가뿐히 통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좌절 경험이 학습되신 분, 이런 분들, 뭐 심하면 학습된 무기력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성공 경험을 자꾸 쌓아 나가셔야 돼요. 아주 작은 소소한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셔야 돼요. 작은 목표를 이루고 하셔가지고 성공 경험을 쌓아 나가시면서 힘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기초 체력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지배적이고 슬라이드를 하면 더 올라오고 중요성을 낮추기도 안 되고 뭐 이러면은 심리적인 부분을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에너지 정화 작업이 좀 필요한 경우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서핑 전 단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좀 점검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 사례로 갈게요. 8번째 사례의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어요. 책에 바딤이 표현한 내용 그대로인데요. 구름 속에서 목표를 향해 여행하기, 이런 표현을 책에서 바딤 젤란드가 했어요. 일종의 기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일종의 하나의 작은 기법으로 보셔도 돼요. 구름 속에서 목표를 향해 여행하기. 굉장히 좀 낭만적인 제목이에요. 자, 여기서 주시해야 될 게 이거예요. 구름 속에서. 네. 그 다음 여행하기. 독자의 사연은 이겁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책도 많이 썼어. 나 성공한 전문가야. 그래서 돈 걱정은 없다 이거죠. 자, 근데 이제 나의 40이 되어갈 무렵부터 뭔가 삶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 그래서 좀 지쳤어, 지금. 네. 근데 내 목표는 일하지 않고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게 목표야.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슬라이드를 돌려야 되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난 돈 문제는 없어. 그러니 이제 이걸 얘기하면서. 자, 이럴 때 이제 바딤 젤란드가 제안한 게 바로 구름 속에서 목표를 향해 여행을 하라. 이제 이 기법, 일종의 기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 하는 거냐? 현실이 아닌 구름이라는 게 중요해요. 구름. 구름 속에서 상상을 해라. 구름이 뭐야? 이게 상상 속을 얘기해요. 상상 속. 생각 속에서 뭘 해라? 내 목표를 찾아라. 생각 속에서 목표를 찾아라. 상상 속에서 목표를 찾아라. 네. 다른 말로 목표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한 슬라이드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드 기법은 기본적으로 심상화, 곧 상상의 나래를 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생각, 상상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 상상에 뛰어들어서 여기서 목표를 찾는 여행을 떠나라 이거예요. 여기서 목표를 찾는 여행을 떠나라. 네. 근데 그 목표가 어떤 거예요? 여유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거.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바딤이 축제 같은 삶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삶이 곧 축제인 거죠. 삶이 곧 축제. 네. 자, 또는 소풍 같은 삶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삶, 축제 같은 삶. 그것을 상상 속에서, 구름 속에서 마음껏 펼쳐봐라 이거예요. 마음껏 펼쳐봐라. 마음껏. 일종의 가상 공간 아닙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마음껏 펼쳐봐라.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라. 그러면 그 안에서 문이 열릴 거다. 가능성의 문이 열릴 거다. 그 안에서. 그러면 그게 이제 나의 목표 슬라이드가 되면서 현실화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방법은 따지지 말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또 적용하시면 좋냐면, 저는 뭐 영혼의 목표가 없어요. 이런 분들. 네, 거기에 너무 조급함 가지고 뭐 자꾸 분석하기보다는 한면으로는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상상을 즐기시는 게 좋아요. 구름 속에서 네, 나의 영혼의 목표, 진로 목표를 향해 뭐 해라? 여행해라. 내 가상 공간에서 마음껏 이 역할 저 역할 바꿔가면서 상상 속에서 경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그걸 활용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심리 치유적인 기능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하겠지만 슬라이드 기법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하여 이제 그 부가적으로 바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의심을 제거해야 된다. 근데 의심을 제거하려면 문제가 있다. 거울이 보여주는 환상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자, 이중거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중거울을 향해서 나는 심상화를 하고 있어요. 심상화. 사념을 방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 거울이 나에게 환상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지금의 현실은 내가 시커매. 그러나 상상 속의 현실은 매우 밝아. 나는 이러한 현실을 계속 구름 속에서 목표를 펼쳐가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현실의 거울은 나에게 뭘 보여줘요? 이 시커먼 현실을 보여줘요. 이게 바로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 환상은 실제가 아니란 얘기죠. 가짜란 얘기죠. 거울의 환상은 뭐냐면 거울이 거짓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다. 네, 날 속이고 있다. 그림자를 비추면서 이게 네 실제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헛개비를 보여주면서 무섭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헛개비를 보여주면서 너 우울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거울의 환상이라는 겁니다. 이 거울의 환상에 빠지게 되면 이게 훼손되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증폭되는 거거든요. 그게 주어진 현실의 반영을 보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지워셔야 돼. 이걸 지우셔야 돼. 그래야 이게 지워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울이 나를 가지고 놀지 못하게 만들려면 내가 역공격을 해야 돼.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거울을 내가 가지고 놀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뻔뻔해지셔야 돼요. 뻔뻔해지는 게 뭐다? 포커페이스다. 그래서 포커페이스를 가지고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라. 현실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뻔뻔해져라. 계속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슬라이드를 상영하고 그 안에서 구름 속에서 여행을 하면서 즐겨라. 그러면 현실은 불활성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자연스럽게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거울의 환상이 보여주는 이러한 현실을 못 본 척 하면서 뻔뻔한 얼굴로 계속 슬라이드를 상영해라. 이 얘기예요. 9번째 마지막 사례네요. 마지막 9번째 사례는 이렇게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화려한 목표, 남루한 현실. 지금 거의 다 맥락이 비슷비슷해요. 내용은 이거예요. 나는 차를 가진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그건 쉽다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차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괴리감 때문에 좀 괴로움을 느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원칙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거 얘기한 것과 거울의 환상에 속으면 안 돼요. 거울의 환상입니다. 너 지금 차 없잖아. 그런데 네가 차를 갖겠다고 이게 이제 거울의 환상이에요. 여기에 속으면 차가 지워지는 겁니다. 그럼 거울의 환상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지속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기술 하나를 더 이제 접목시켜주는 기술이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울에게 조종당하는 게 아니라 거울을 조종하기예요. 거울을 조종하기. 그래서 거울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서 가능태 공간에 쏘아줄 뿐 아니라 이 거울을 향해서 내가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요? 내가 상상하는 이 모습, 이것을 거울에게 그대로 심어주는 거예요. 야, 사실은 내가 모습이 이래.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 모습을 이제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죠, 거울이. 자, 요 상상하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입어, 가상으로. 이게 거울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울에게 환상을. 그래서 책에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기존에는 거울이 네 꼬라지를 봐 이랬다면 이제 내가 역공격, 성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 너 이번엔 나를 봐. 여기 봐. 자,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내 모습 보이지? 빨갛게. 이 화려한 모습 보이지? 자, 이거를 이제 네가 거울이 반영해봐. 이렇게 거울을 살살 약올려라. 예. 이렇게 약올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뻔뻔함이 필요하다. 뻔뻔함이 곧 뭐다? 포커페이스다. 네. 그럴 때 꾸준하게 할 수 있다. 꾸준하게 하면 불활성을 뚫고 현실에 구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 수비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공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요거를 하십시오. 네. 이게 타프티에선 어떤 개념이냐면 그림자 선택하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타프티에. 그림자 선택하기. 요거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림자 선택하기라는 개념을 타프티 책에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은 서서히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는 항상 자연스럽고 심지어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스며들어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다가 성공의 물결이 들어오면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그러나 자연스러운 흐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나와요. 바딤 젤란드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뻔뻔하면 뻔뻔할수록 그 미래의 모습은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거울은 결국 당신을 완전히 믿어버릴 것이다. 네, 거울 앞에 환상을 내가 계속 주입을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믿어버리고 그대로 반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능태 공간에서의 섹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현실화되는데 훨씬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이 모습이. 변화가.
그죠? 자, 요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정리를 하셔서 슬라이드 기법, 오늘, 보충이라고 보시면 돼요. 슬라이드 기법의 보충. 핵심은 그거죠. 예, 뻔뻔해져라. 뻔뻔해지라는 건 현실에 굴하지 마라. 거울의 환상에 일희일비하지 마라. 예,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아라. 단정짓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너의 세상을 어둡다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도저도 아닌 세상에 끼어가지고 거울에 낀 상태가 되지 말아라. 탈출구는 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자. 상상의 자유를 즐겨라. 생각은 자유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다, 생각은. 내 마음껏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왜 그걸 두려워하나? 생각만 해라, 그냥 생각만. 누가 그렇게 살래? 방법을 찾으래? 생각만 해봐, 한번. 자유잖아. 아무도 그건 건드릴 수가 없어. 상상의 자유를 구가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사례를 통해서 오늘 또 슬라이드 기법에 부과되는 내용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해서 책에 큰 장이 끝나고요. 다음 장을 보니까 기술권이라고 하는 장으로 들어가네요. 그 장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거고요.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좋은 날들 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